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e ourselves. We don't complain.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그들은 말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 자신과 세계를 바꿀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질적 성장의 힘, 기업가 정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우리의 기업가들.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계승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와 소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기업가 정신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열어갑니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본다.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인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주요 은행들이 예측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한국 경제가 아니겠죠.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도 이 기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상황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읽어내는 남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콘서트 홍석우입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말이죠. 유재석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정장에 넥타이 딱 매고도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여보, 나도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늘 올라갈 것이다. 하얀 운동화 내놔라.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뭔가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의 패션을 흉내내 보는 것도, 그것도 한쪽에서 보면 기업가 정신의 시작 아닐까. 격하게 끄떡거리시는데 맞는 거죠. 흰 운동화를 딱 신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흰 운동화를 딱 신다가 아니다. 요건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그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이 검은 운동화와 흰 운동화의 사이로 오늘은 복장을 갖추고 왔습니다. 기업이요. 설립된 후 제일 어려운 것은 창업 초기가 될 겁니다. 그땐 뭐 자금력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부족해서 이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초기를 지났다고 해서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은 끝없는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기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IRA 도입으로 전 세계가 탄소 절감 문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 한국에도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유해가스 배출 저감과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R&D 기업이 있다.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저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들, 선박류들, 그런 자동차 이런 데서 나오는 배기가스,
처리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오고 그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1년 5월 설립 이후 산업용 디젤 발전기 매연 저감 장치로 2017년 IRS2 장영실상을 수상, 2020년 환경부 발전기 매연 저감 장치 연구를 시작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CMC텍. 그 배경에는 최정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자동차 회사에서 배기가스하고 연비 쪽을 연구를 한 10년간 담당하다가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IMF 때 회사가 조금 어수선했었어요. 자의반 타의반 해서 나오게 됐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뭐 즐거워야 된다. 재밌으면서 돈 벌면 가장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쪽 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구 개발을 넘어 이제는 도심 속에서 사람들이 매연이나 분진 없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공기 정화탑까지 개발한 CMC텍. 매연 90%의 저감 효과를 낸 것은 물론 자동차 매연 외에도 매립지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30여 년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인 정신이 있기는 힘들잖아요. 33년간 공기청정을 위한 연구를 외길 인생을 걸으셨어요. 저희가 모르는 방향 그리고 환경적 이슈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고요. 무슨 트렌드인지도 제일 빠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시고요. 어떤 기업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은 있어야 된다. 그 생존 전략이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이제 끊임없이 창출을 해야 되고 창업자라든지 대표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죠. 소비자가 필요한 고집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내가 잘하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환경이 깨끗한 특히 공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다 깨끗한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내일을 꿈꾸는 경영. 최정황 대표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제목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CMC텍의 최정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요. 평상시에 저는 그 경영 서적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전에 좀 오래 전에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예를 이렇게 보고 이 여우가 어떤 공격을 하든지 어떤 외력에 의해서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요. 3년 단위로 뭐 10년 단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슴도치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기업을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우와 고슴도치를 보면 여우가 이제 굶주림에 지쳐서 그 먹이 활동을 하러 이제 가다가 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굴 앞에서 이제 여우는 이제 식사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토끼가 나오면 어떻게 공략하리라 이런 전략과 전술을 짜고 많은 뭐 지혜와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이제 발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슴도치가 나옵니다. 실망이 좀 컸겠죠. 그러지만 어떡해요. 잠깐이라도 식사 요깃거리를 때워야 되니까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고슴도치는 뭐 여우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걸 보고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우가 이제 때는 이때다 덤벼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시에 찔리고 뭐 이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포기를 하고 여우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고슴도치는 뭐 물론 상처를 좀 입었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뭐 가시라는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어떤 환경에도 버티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 일상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고 고슴도치 참 좋은 동물이고 우리도 이런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인터넷에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고슴도치만의 기업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외골수적이고 단일한 뭐 인간관계
또 편협한 생각, 자기만의 고집으로는 버틸 때는 버티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올라타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여우처럼 여러 가지 끊임없이 시도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넓은 인간관계와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산전수전 겪은 이제 거친 여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SG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 사실은 저희처럼 아주 작은 기업은 뭐 ESG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점점 이제 ESG가 중요해지는 단계로 키워야 뭐 저희들 목표일 것 같고요. 환경과 사회에 무슨 환원을 하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가버넌스가 지배 구조가 청정한, 뭐 오픈된, 투명한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또 자료를 보면 많은 복잡한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서 보시다시피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지속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실 기업은 이제 이윤 창출이 주 목적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이 가장 지상 목표겠죠. 그렇게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이 되면 이제 ESG라는 걸 안 하면은 우리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외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 맵인데요. 오른쪽은 이게 오염지도 맵이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 뭐 집값, 토지 가격 이런 거에 대한 맵이에요. 가운데 이제 짙은 색으로 나온 게 이제 강남 3구 굉장히 비싼데 집값이 비싼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왼쪽은 이제 에어 폴루션 맵이에요. 오염 지도인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집값이 비슷한 곳이, 집값 비싼 데가 그냥 오염이 심해요. 한 코로나 전 얘기인데 한 7, 8년 전에 환경부에서 이제 연세대하고 고대하고 그 용역을 줘서 서울 시내 에어 폴루션 맵을 작성을 한 3년간 했댔어요. 그러고서 그때 저도 이제 환경부 한 번씩 심사하러 오라 그래서 심사하러 가보면, 그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전 같은데, 그때 이제 에어 폴루션 맵이 되니까 맵을 이제 만드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 교통 편리하고 강남 3구에 오염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도로, 그다음에 뭐 남부 순환도로 있는데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픈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덮었죠.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죠. 국토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거 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민원들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 그때는 오픈을 못하고 덮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에어 폴루션 맵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염이 심한 지도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나라에 발전기가 한 9만 대 정도가 있어요. 발전기가 비상 발전기를 포함해서. 비상 발전기는 건물에 이제 정전이 되고 불이 나면 이제 스프링클러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비상 발전기는 한 달에 2번씩 시운전을 하게 돼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9만 대가 1년에 만일 가동을 한 달에 2번씩 한다면 자동차에, 우리나라가 한 2,500만 대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거에 한 4배 정도의 미세먼지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상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그런 장비고, 이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쪽에 있는 사진인데,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발효를 해서 가스를 만들어요. 가스화, 에너지화라 그러는데, 자원화해서 그 발전기에 넣어서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장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저희가 이런 여기서는 질소산화물 같은 걸 처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이 사진은, 왼쪽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개발을 끝내서 환경부랑 같이 했습니다. 미세먼지 이제 옥외 공기 정화 탑인데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곳은 이제 공원이나 공사장 이런 데, 그다음에 이제 회전식 로타리 중앙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 우리가 뭐 야외 활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원이나 야외 활동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정화된 공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덕트가 있는데, 아래쪽에 저기를 통해서 맑은 공기는 어느 위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가지고, 터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기 정화 효율은 대략 한 95% 정도, 대형이기 때문에 95%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소방서 차고지 매연 배출 장치인데 소방서에는 이제 소방차들이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동을 걸면 이제 출동을 할 때 매연이 많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숙직실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한데 그 복도를 타고 사무실에 다 매연이 쌓이고 있어요. 그건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서울은 거의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제 하고 있고 제주도 한 반 정도, 제주시는 다 설치가 끝났고요. 이런 이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공기 정화기, 실내 공기 정화기인데 실내 공기 정화기를 이제 문을 닫아놓고 사무실이나 실내 공기 정화기를 돌리면 미세먼지는 분명히 잡습니다. 오염된 공기의 파티클, 입자는 잡을 수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활동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농도가 올라가요. 대략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그런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외부 공기를 들여서 정화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건데 이거 한 10년 전에 저희가 만든 거 저희 집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사무실에 저기 만들어 쓰고 이런 건 이제 지금 좀 상용화를 좀 하고 있고요. 대형으로 좀 만들어서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겨울철이었고 지금 실제로 이거 이제 측정을 해보면 옥외 공기 정화탑을 지금은 이제 15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건 이제 외부 공기가 오염도가 PM10 기준으로 PM10 153이고 정화는 이제 9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한 0에서 1 정도 나와요. 굉장히 정화 효율이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기 정화탑이 하나가 그 식재 효과로는 대략 한 153그루 정도 나무를 이렇게 심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한 35.7g 정도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대략 한 가격으로 따지면 공기 정화탑 하나가 대략 한 2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환경부가 지금 이제 계속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전시 로타리에 공기 정화탑을 세우고 정화된 공기는 이제 아스팔트 밑으로 바닥으로 묻어서 파라솔 같은데 이제 사람들 대기하고 있을 때 공기를 보내는 것 뭐 이런 것을 지금 저희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은 빌라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그 쿨링 타워나 에어컨 실외기처럼 설치하는 걸 미세먼지 공기 정화탑을 세워서 정화된 공기는 각 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건축 업체와 설계사와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아래쪽을 보면 미세먼지 PM10, PM2.5, PM1, 2.5, PM10, HCHO가 프롬알데히드고요. 맨 밑에 이제 813이 초록색 글씨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저걸 이제 하고 일을 이제 밤 10시나 이렇게 혼자 있기 때문에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 위에는 433인데 보통은 433이 이제 대기 상태가 제일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2배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미세먼지는 다 공기 정화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깨끗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아침에 와 보면 저렇게 이제 미세먼지가 32, 84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CO2는 쭉 내려가겠죠. 이제 프롬알데히드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그 뭐 세탁소에서 우리가 새 옷 가져오면 냄새 나고 새 차에서 나는 냄새 이런 이제 그 유기 화합물에 대한 발암 물질입니다. 저것도. 그런 이제 저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와 보면 어떻게든 스며들어서 외부 공기가 이렇게 오염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아래쪽 사진을 보면 미세먼지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로 저희들은 유지를 해서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이제 환기를 한다고 이제 문을 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문을 열면 오염이 심할 때는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 PM10이 360까지 올라가고요.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정화기도 설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이쪽에 있죠. 사우스 코리아 있고 왼쪽에 까만 점들이라는 이게 이제 선박이에요. 서해안에 이렇게 선박이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뽑은 사진이에요. 자료들이 인터넷에 보면 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박이 많아서 지금 이제 한국은 깨끗하지만 서해 바다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건 이제 선박에 대한 오염입니다. 선박은 아직도 매연 저감 장치를 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박이 우리나라에 한 9만 대쯤 되는데 국적에 등록된 것이 이렇게 이제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요건 또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중국 문제인지 한국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이제 뽑은 것이 이게 이제 1부터 17까지 해서 나라명과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쓸만한 나라들, 꽤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이제 국토 면적과 GDP,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이제 파란색이 면적 기준으로 GDP를 뽑아봤더니 한국이 대만 이 다음에 있어요. 대만이 이제 제일 높죠. 물론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도 꽤 높을 거예요. 근데 자료들이 잘 없더라고요. 이 자료들은 유엔에 보면 자료에 나온 거 있고 우리나라도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면적 대비 GDP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죠. 좁은 땅에 굉장히 생산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 뭐 거의 1등에 가깝죠. 대만은 면적을 보시면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또한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좁은 땅 등을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만도 뭐 비슷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땅이 크니까 일본, 독일도 보면은 면적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 한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그림인데요.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 GDP는 얼마나 될지가 궁금했어. 사실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지가 제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그동안 좀 바뀌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악화가 됐어요. 다른 선진국의 독일, 일본은 좀 더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성이 좀 증가했고 우리는 더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 보면 한국, 대만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성이 얼마 안 되죠. 둘이 비슷하고. 영국은 실제로 우리 한 3배가 넘죠. 그러면 영국은 이제 제조업을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일본 제조업 강국들하고도 보면 우리가 한 반 정도 또 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생산성을 보면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 일본, 독일의 한 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화학공업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또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원들을 선박으로 싣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박에 싣고 오면 컨테이너나 이런 트럭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움직여서 또 날라야 되고 또 만들면 또 수출하려고 또 가야 되고 또 선박 안 와야 되고 그래서 뭐 부산, 인천은 굉장히 오염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생산이 석탄 화력, 석유, 석탄, 뭐 LNG 이런 화석 연료가 한 70%가 넘어요. 우리가 이제 2006년도에 원자력이 15 정도 되고 LNG가 여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게 2.5인데 2030년대도 크게 달라지는 게 많지는 않아요. 신재생이 한 1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염이 심해서 이 먼지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무관심해요. 굉장히 뭐 관용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대표님은 저희들의 청정 천국을 위해서 먼지 지옥에서 헤매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뭐 일로 오시죠. 더 가까이 오십시오.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요. 뭐 한 앞으로 저희 기업은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최앤드문 코퍼레이션의 약자가 CMC텍입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보셨네요. 분명히 제 감으로는 사모님 성이 문씨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죠? 그게 처음에는 앞쪽에서 보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여기 있네요. 여기 앞쪽에 보면 크린 모터스 앤 크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CMC 이거 안 보이시는구나. 저희가 CMC는 처음에 이제 제가 자동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린 모터스 앤 크리에이티브 뭐 크리에이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청정한 자동차, 깨끗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지나가면서 보신 그대로 CMC가 초이 앤 문으로 바뀐 게 저희 맞습니다. 그러면 CMC텍의 정확한 약자는 최앤드문입니까? 아니면 클린 모터스 앤드 크리에이션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요. 와 계십니다. 아니 제가 저쪽에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삐뚤게 보니까 계속 여기 나타나는데 보니까 클린 앤드 모터스 크리에이션 이야기에서 저런 이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뚝 보니까 최앤드 문이야.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나쁘구나. 그럼 그렇지요. 정말 샤프하십니다. 저기 아까 보니까 직원 한 분이 네. 그 환경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신 대표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최 대표님이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CO2 거래 관련인데요, 탄소 거래. 저희도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CO2를 거래할 수 있는 이게 토크를 가지고 이제 MB 정부 때 서울 시내에 있는 법인 차량에 400대를 달았었어요. 차량에서 나오는 CO2를 거래를 해보자고 하는 그 UN FCCC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나 한 번은 그 탄소 거래할 수 있는 자동차 시대를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전기 자동차 어차피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 전기 자동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울 시내는 깨끗해지겠지만 그 전기가 아직까지 우리는 석탄 화력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발전소를 뭐 한 지금보다 한 40배를 더 지어야 된다고 뭐 해요. 그래서 뭐 절대 저희 사업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공기 정화탑 하나에 뭐 비용 절감 효과가 60억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까 200억이라고 그러시던데 그새 뻥튀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60억, 200억의 그 계산이 잘 보면 60억에서 300억이라 돼 있어요. 60억에서 300억 돼 있는데 공기 정화탑을 설치하려면 한 대가 그 나무 식재 효과로 153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계산상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153그루를 심으려면 도심에 땅이 필요할 텐데요. 그 땅값을 계산한 겁니다. 서울 땅값으로 계산하신 거죠? 이제 60억은 좀 싼 지방 땅값이고요. 지방 땅값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진행을 몇 번 맡다 보니까 맡으면 맡을수록 제가 날카로워지니까 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아무튼간에 너무 고맙고요. 60억이라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 CMC 택이 그리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아까 뭐 사진 나왔듯이 정말 깨끗한 그 미세먼지가 많아서 뉴스에 지금 계속 뜨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라라고 이제 경고가 뜨죠.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중화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염원이라 그러는데 오염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뭐 정화 장치를 다는 것이 목표고 그런 청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00년 기업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숨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CM 이 사모님이 성이 M이라고 한다부터 내가 더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CMC 택의 최정황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 또 뭐 신기술 그러면 을에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광학산업. 광학산업의 미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 기술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광학산업,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광학산업은 미래 기술의 성장 동력이 됐다. 그리고 여기 2007년 설립 이후 산업 현장에 필요한 광학계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책임지는 광학제품 종합기업으로 성장 중인 기업이 있다. 라이트젠은 2007년에 창업해서 2020년에 법인을 전환했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광학 전문 회사로 고객의 주문형 광학 시스템을 개발부터 생산까지 책임지고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라이트젠의 주요 기술이라고 하면은 설계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광학적인 광기구 설계를 하는 기술입니다. 주요 제품으로서는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광학 지문 인식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라이다 광학 모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학 지문 인식기 개발을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했는데 그 제안서에 채택이 돼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50%를 받고 제가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채용해서 스탬프를 잘 만들어서 그게 양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창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학 소재 및 부품, 검사용 광학 시스템 등 라이트젠의 광학 관련 제품은 산업 현장 전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 단계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은 한결같이 온화하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 업무적으로나 혹은 또 그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항상 그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이제 풀어 나가시면서 회사 분위기를 이제 수평적인 분위기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젠 성장의 바탕이 된 박중선 대표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고객하고도 또 직원하고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저희 제품을 받아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또 저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서로 믿음을 갖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만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선 대표에게 고객 만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협력사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그와 라이트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이트젠의 향후 계획은 AI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광학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하고요. 광 응용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초정밀 광축 정렬 기술 전문 기업이자 글로벌 광학 산업계의 정상을 꿈꾸는 라이트젠. 박중선 대표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라이트젠 대표이사 박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빛을 뜻하는 영어 단어 라이트하고요. 생산, 탄생을 뜻하는 젠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빛을 응용한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의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창업한 지 한 4년이 지났을 무렵에 저희가 이제 쓰는 주로 그 광학 핵심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직접 가공을 하면 납기라든가 원가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가 이득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거를 직접 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 설비를 투자하고 나서 이 가공 기술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에 와서 그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가공 설비를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가공 그 전문 기술자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공 부품은 가공 전문 업체에서 맡겨서 공급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것이 회사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그 연구개발 출신이다 보니까 이 영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 고객과 외주 협력 업체를 통해서 좀 저희 회사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영업망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에게는 좀 고객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외주 협력 업체에는 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또 거기 외주 협력 업체는 가공업체보다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좀 그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 자문을 해준다던가 또 원자재 수급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회사가 수입을 대행해서 공급을 해주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 한두 번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거는
소탐 대시를 하지 말자.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집착했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오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거래처가 바뀐다던가 거래가 끊긴다던가 이런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광학 산업은 빛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는 한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빛을 생성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빛을 생성하는 분야에는 저희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뭐 태양에서 나오는 자연광도 있지만 또 저희가 산업이나 이 제품에 꼭 필요한 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제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외에 빛을 제어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이 분야입니다. 이 광학 설계라는 걸 통해서 이 광학 렌즈라든가 부품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빛을 컨트롤하느냐, 그런 분야입니다. 또 그 외에 활용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제어한 빛을 산업 현장이라든가 제품에 잘 활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광학 시스템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잘 제어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에는 주로 광학적인 그 구성품이 렌즈라든가 프리즘, 미러, 이런 필터 같은 구성품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광학 설계에서 정한 그 위치에 이런 부품들이 정확히 고정될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기구적으로 가공한 광기구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이 생체 인식 분야, 여기서는 저희가 지문인식이라는 광학 모드를 하고 있고요. 또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 스킨이나 헤어를 진단하는 그 진단기에 들어가는 광학 렌즈, 광학 부품들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머신 비전 분야는 이 공장에서 자동으로 비접촉으로 불량 양품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검사용 렌즈를 취급합니다. 자율주행 분야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라이다라는 광학 센서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이게 탑같이 생긴 거, 이게 라이다 센서인데 시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다 보면 이걸 달고 테스트하는 차량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라이다라는 센서는 그 레이저를 전방에 쏴서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거리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전방의 일정 범위를 수직하고 수평으로 스캔을 다 해서 그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그 지도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이 라이다가 비싸니까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그 2차원 그 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이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안정성 면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 라이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추후에 이 라이다를 많이 장착해서 자율주행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제품입니다. 생체 인식 쪽에 들어가는 그 지문 인식 광학 모듈인데요.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위조 방지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기능 두 가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스킨헤어 검사용 렌즈,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서 필요한 머신 비전 검사용 렌즈,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 광학 모듈입니다.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이 광학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리면, 의료 분야에서 광영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의료 영상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영상하고 AI 소프트웨어하고 서로 연동시켜서 질병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쪽에서도 광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피부 미용 쪽에서 쓰는 제품에 광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 쪽에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집에서 뭐 LED 마스크를 한다던가 피부과에 가서 피부를 뭐 치료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레이저 장치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그 생체 인식 분야에서도 과학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하는 지문 인식 외에도 이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 정면 인식이 있습니다. 이 시장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 3차원 지도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가 필요한데 라이다가 꼭 그 자동차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 그 움직이는 모빌리티 제품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는 좀 고가의 좀 고성능의 그 라이다라고 보시면 뭐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청소 로봇이라든가 또 서빙 로봇, 물류 로봇, 심지어 그 드론에도 이 라이다가 장착이 다 가능합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가격과 또 성능을 맞춰서 여러 제품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올해와 그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을 그 차에서 느끼는 거는 레벨 2단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원래 5단계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5단계 정도가 돼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거의 레벨 2 정도입니다. 올해나 내년도 정도 돼야 아마 레벨 3 정도의 승인이 얻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이 라이다 센서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4차 산업에서 중요한 부품인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도 웨이퍼를 제작하고 또 그 웨이퍼 제작된 그 패턴을 비접촉으로 비전 검사를 해서 불량량품을 검사하고요. 또 그 불량된 패턴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수정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 광학 기술은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은 지금 3나노급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노광 장비입니다. 이 노광 장비 하나의 가격은 제가 말씀하시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2천억에서 3천억입니다. 추후에 나올 개선된 그 노광 장비 가격은 대당 가격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중국말로 뿌파만 즈파짠입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성장이 좀 더디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이 라이트젠은 빛을 사랑하고 늘 빛을 생각하고 빛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젠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또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는 믿음,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는 수평적 분위기를 통해서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라이트젠의 박충선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광학 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일부 언급을 많이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광학 산업의 비전, 미래 이런 걸 한번 좀 가슴 뿌듯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나라는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서도 광학 기술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광 관련된 산업을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 대학교 입시 공부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광학 계통 분야에 유망하니까 그리로 지원시켜라, 이것도 말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신뢰, 믿음을 네. 이제 기업 간의 관계였던 그 기본으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뭐 평가가 매우 좋은 광학 제품 종합 기업이라고 이제 라이트젠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협력사하고 좋은 관계인데 그 어떤 그 믿음과 신뢰 뒤에 있는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그 협력사에서 뭐 기술적인 어떤 문제 봉착하면은 저희가 뭐 언제든지 달려가서 같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사장님들이 뭐 개발이나 설계에 관한 그 문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던 뭐 기업들이 신규 고객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뭐 대표님 보니까 인상이 후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아까 얘기를 여기 화면을 보니까 그 라이다 시장 전망이 뭐 보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더군요. 그죠? 네. 앞으로 아마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생기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라이트젠의 매출도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라이트젠 박중선 대표님의 미래 수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과학 유머 잡지가 있는데요. 그 과학 유머 잡지에서는 1991년부터 이그나티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그 노벨상이라는 것을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알프레드 노벨상에 뭐 빗대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은 바보 같은 연구, 그렇지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러한 연구를 잘한 사람을 여러 명을 뽑아서 이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상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오리는 왜 연못 위에서 일렬로 쫙 서서 이동을 할까? 이제 이거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오리가 일렬로 쭉 가면 뒤에 있는 새끼들이 힘이 덜 든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에는 한국 분 중에 한지원이라는 분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상을 받은 제목은 커피잔을 들고 뒷걸음칠 때 커피잔에 커피는 어떻게 출렁거릴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민족사관고등학교 고교생일 때 그거를 연구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코웃음 치면서 공부는 하지 그딴 거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약이 올라와서 사회에 나와서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이 위원회에다 보내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분은 커피를 흘리지 않고 걷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뒤로 걷는 거랍니다. 커피잔을 들고, 즉 커피잔이 가득 찼을 때는 더더군다나 뒤로 걸으시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훨씬 덜 출렁거린답니다. 그리고 뭐 잔의 윗부분을 잡아라. 이건 뭐 우리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위를 잡으면 덜 출렁거리고 뭐 등등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한번 뒤로 걸어 보시고요. 조금 이따. 2006년에 UCLA의 다니엘 오펜하이머 교수가 이런 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난독증 환자가 글을 잘 못 읽고 막 그런 분들 떠듬거리고 막 이런 분들이 특정 분야의 문제는 정상인보다 더 잘 푼다. 그걸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시됐던 문제가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의 가격의 합은 $1 10센트다. 그런데 배트가 공보다 $1가 비싸다. 공의 가격은 얼마냐?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답은 5센트입니다. 10센트가 아니고 뭐 그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요. 그런데 정상인들은 많은 사람이 10센트 왜냐하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탁 10센트 대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난독증 환자들은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 누구나 답은 5센트라는 게 나오니까 난독증 환자들은 대부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핸디캡의 가설이다. 핸디캡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핸디캡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일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은 핸디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핸디캡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리더는 극복하자 이럴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핸디캡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시사점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